네, 우리 코스피 지수 축제 분위기인 해외 증시와는 너무나 다른 분위기입니다. 단기적인 지지선으로 봤던 1950선도 이탈을 했고 60일, 120일 이평선도 내준 상황인데요. 오늘은 때문에 주간에 어떤 이벤트들을 눈여겨보는 게 좋을지 그리고 주간 전략은 어떻게 세우는 게 좋을지 함께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연 전문가와 홍은성 기자, 허준식 해설위원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참 시장을 점검할 적절한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월요일 좀 기대를 했는데 여지없이 코스피가 빠지고 있는데요. 자, 일단 홍은성 기자, 이번 주에 FOMC 등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이벤트들 있는데 주요 일정들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네, 이번 주 미국에서는 FOMC 회의를 비롯해서 굵직한 경제 지표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우선 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FOMC는 오늘 29일부터 이틀 동안 진행이 됩니다. 현재 연준이 추가 부양책을 들고 나올 가능성은 적지만은 이 투자자들은 경기 부양책을 이어가겠다는 발언이 나오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제지표 일정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28일에는 미국 내구재 주문과 미결 주택 매매, 29일에는 미국 소비자 신뢰지수와 주택 가격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또 30일에는 민간 고용 조사 업체인 ADP가 집계 발표하는 민간 고용과 이 미국의 지난해 4분기 실질 GDP 성장률 확정치 등이 나오게 될 예정입니다. 이 중 미국의 GDP 같은 경우 이 지난해 3분기에 3.1% 깜짝 성장을 달성했지만은 이 4분기에는 1.2%의 다소 저조한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좀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한편 기업들의 실적 발표도 좀 대기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28일에는 캐터필러와 야후가, 29일에는 아마존과 포드, 30일에는 보잉과 페이스북이 실적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주요 일정과 실적 발표 이야기까지 들어봤는데요. 전문가님, 이렇게 여러 가지 지표 이벤트들이 위치해 있는 가운데 시장에 좀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이는 것은 어떤 걸로 예측하세요? 네, 일단 결론적으로는 GDP 발표를 좀 보고 있습니다. GDP 발표가 홍은성 기자도 말을 했지만 전분기는 3.1%였지만 이번에 1.2% 정도로 지금 하향 조정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대부분 어느 정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재정절벽 이슈가 이제 연말에 나오면서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된 것으로 좀 파악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회복 시그널이 좀 나와준다, 예상치보다 좀 좋게 나온다 그러면 글로벌 증시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 방향성에 좀 트리거를 주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좀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전날 이틀 일정으로 열리는 FOMC 회의가 이제 먼저 진행이 된 예정인데요. 거기서도 짚고 넘어갈 포인트는 하나는 있습니다. 뭐냐면 작년 마지막 FOMC에서 국채 매입 400억 불 얘기하면서 실업률 6.5%를 될 때까지 저금리 기조와 양적 완화를 유지하겠다. 물론 이제 물가를 2.5% 내로 유지하는 조건에 이렇게 달았었는데 올 초에 들어오면서 2013년도에 양적 완화가 종료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제 일부 인사의 발언도 있었고 언론 보도도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좀 약간의 이제 우려감이 좀 나타났었는데 아마 이번 그 FOMC 회의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다짐하는 말이 아직 다시 나오지 않을까. 버냉키 의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역시 확실한 기준 6.5%의 실업률 그리고 물가 상승률 2.5% 이 부분을 다시 확인해 주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추가적으로 양적 완화는 지금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으로 좀 같이 분석이 되고 있고 하지만 이제 시장이 그동안 약간의 우려감이 있었던 부분을 불식혀주는 이런 부분이 나온다 그러면 FOMC 이어서 GDP까지 그렇게 부정적이지 않을 것으로 보고서 이번 주에는 어느 정도 우리나라도 디커플링의 요소로 작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FOMC에서 새로운 대책이 나오기는 좀 이른 시기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불안한 마음들을 좀 없애줄 수 있는, 불식시켜줄 수 있는 확실하게 좀 저금리 기조를 이어갈 것이고 양적 완화 계속해서 할 것이다. 이런 정도 의견만 나와도 많은 도움은 될 것 같습니다. 해설위원님, 우리 증시 계속해서 나오는 이야기 해외 증시 대비해서 너무나 저평가돼 있다. PER 8배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다. 계속 이야기되고 있는데요. 현재 어느 정도 수준인지 그리고 왜 그렇게 저평가 받고 있는지 그 상황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먼저 이제 12개월, 그러니까 향후 1년 후에 그 이익 전망을 토대로 한 선행 PER로 보면 이제 글로벌 평균은 12.5배에 형성되고 있습니다. 국가별로 보면 이제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가 10.47, 중국, 노르웨이, 이탈리아, 체코 순이고요. 한국은 8.46배로 글로벌 평균 12.5배보다는
좀 낮습니다. 한 30% 정도 저평가되어 있는데요. 한 67%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우리보다 낮은 쪽은 이제 뭐 헝가리라든지 뭐 러시아 쪽 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PBR도 보면 역시 글로벌 평균은 1.61배 정도가 나오는데요. 이게 2년 내 최고치의 1.72배 수준에 근접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1.1배 수준입니다. 오히려 이제 2년 내 최하단이었던 1.04배에 근접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네. 뭐 배경은 일단 시총 비중이 높은 IT랑 그 운송 장비가 약하기 때문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전기전자가 지난 금요일 기준으로 시총이 26%나 되고요. 이제 금융주가 최근에 좀 강해지면 13%로 2등으로 올라와 있고요. 예전에 항상 2등이었던 운송 장비가 이제 시총이 12% 정도로 떨어져 있는 상황이 어쨌든 좀 크죠. 그래서 이쪽이 엔저로 인해서 이제 약했던 게 한 원인이겠고요. 사실은 좀 가장 큰 원인인 것 같습니다, 이게. 그리고 네. 이제 전체적으로 워낙에 이제 우리 경기가 실적이라든지 경기가 글로벌 경기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고 워낙에 경기 민감한 쪽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최근에 환율이 주는 타격이 좀 강해지면서 부정적 영향력으로 크게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이런 가운데 이제 외국인 매물까지 겹쳐서 나오면 이런 상황도 부담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벌써 3주 넘게 계속해서 환율과 수급에 발목을 잡혀 있습니다. 먼저 수급을 좀 자세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가장 부담 요소 중에 하나로 지적되고 있는 뱅가드 부담, 상반기까지는 계속해서 물량이 꾸준히 출하될 것이다라는 쪽이 있고요. 또 세법 개정 저금리로 인해서 부동자금이 좀 유입될 가능성도 있다, 이런 희망찬 얘기도 있던데요. 전문가님은 어느 쪽의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세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환율 영향으로 이제 그 외국인 유동성이 지금 소폭 지금 둔화되는 현상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세법 개정 문제, 저금리로 인해서 금융 자산 간의 이동은 지금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됐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그 위험 자산이 주식 쪽으로 흘러들기보다는 아직은 채권의 메리트가 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좀 남아 있는 것 같고요. 우리나라 사정상 환경은 이미 조성됐다 하지만 그런 이제 국내 이슈만으로는 부동자금이 이동하기 좀 어려울 것으로 좀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크게 영향을 줬던 이제 뱅가드 이슈가 있었는데요. 뱅가드가 사실은 이 스케줄이 올 6월 순차적으로 이렇게 빠져나가게 되어 있는데 네. 지금 일시적인 지난주에 그 충격으로 인해서 이제 약간 주춤하는 모습이 주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 뱅가드 유출 외에 GEM 펀드라든지 블랙록에 있는 아이쉐어라는 ETF는 또 들어오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전반적인 환율 영향으로 일시적인 불균형이 잠깐 생기면서 수급 자체가 좀 주춤하는 현상이 이제 지수 하방으로 좀 이끈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즉 뱅가드 부담은 있지만 해외 펀드의 유입은 지속되고 있는 것도 있다, 이렇게 분석이 그러네요. 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엔화의 영향이 일시적으로 지난주에 강하게 좀 타격을 입혔는데요. 그게 이제 목요일 날 일본의 이제 경제부 관료가 엔화 100엔까지 용인할 수 있다라는 발언이 나오면서 엔화가 강하게 90엔을 돌파했고 오늘도 이제 91엔대를 지금 돌파를 하고 있는데 이 엔화 약세의 강화는 추세적으로 일단 접어들었다고는 볼 수밖에 없고 다만 어디서 이제 저항을 좀 받을 것인가, 그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 같은데요. 약 93엔 정도가 일시적으로 단기 고점을 형성하고 저항권을 형성하지 않을까 이제 분석이 되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렇게 그래서 보는 이유는 뭔가요? 일단은 엔화 자체가 지난주 BOJ에서 무제한 자산 매입을 발표를 했죠. 네. 그 생각보다 그러니까 시장 예측치보다 강한 조치가 나온 것인데 지금 무제한 자산 매입 이상의 조치는 추가적으로 나오기가 어려운 환경으로 좀 분석이 된다는 거죠. 즉 엔화 약세를 용인하기 위한 조치는 거의 나올 건 다 나왔다. 그렇기 때문에 추세에 대해서는 유지를 하되 다만 고점 저항 부분이 약 93엔대. 네. 기술적으로 봐도 93엔대에서 저항대가 지금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가면 어느 정도 저항을 형성하지 않을까 분석이 되고, 그 저항대에 맞았을 때 이제 환율이 즉 엔화 약세 기조가 좀 둔화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그러면 그동안 주춤했던 외국인의 유동성은 유입될 것을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표도 이런 준비해 부분. 오셨는데요. 네. 좀 보면서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네. 일단 뱅가드 펀드의 비중 축소 스케줄이 나오고 이건 이제 있네요. 뱅가드 펀드의 비중 축소 스케줄인데요. 올 1월서부터 6월까지 이렇게 순차적으로 나가게 돼 있어요. 이 뱅가드 펀드도 ETF라 이제 인덱스 펀드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그 비중 자체를 완전히 다 빠는 게 아니고 일부 종목에 대해서 비중을 축소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수 자체를 하락으로 이끌기에는 원하지 않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나가야 되는데 환율 이슈 때문에 원래 규칙적으로 나갔던 물량 자체가 시장에 좀 충격적인 요인으로 나오는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 장에 보면 그 뱅가드 아이쉐어 이머징 마켓 그 ETF 유입 강도인데요. 뱅가드와 아이쉐어, 즉 블랙록과 아이쉐어 밑에 있는 회색 선이
이 뱅가드 쪽이고 위에 있는 이제 녹색선 가까운 게 아이쉐어 블랙록에서 운영하는 ETF인데 블랙록에서는 아직도 우리나라가 MSCI에 지금 편입이 돼 있기 때문에 이쪽에 대해서는 유입이 좀 들어오다가 약간 주춤하는 모습 보이시죠? 네. 즉 그 환율 이슈로 인해서 이 뱅가드는 꾸준히 나가는 데다가 유입됐던 블랙록의 아이쉐어가 주춤하는 이런 현상이 발생하면서 즉 수급적인 불균형이 우리나라 지수의 하방을 영향을 줬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차트 보면 그 뱅가드 물량이 나가면서 우리나라 환율 쪽의 움직임이 연동되는 게 나오죠. 즉 위에 있는 회색선이 뱅가드 물량이 출회되면서 매물이 나가고 있는 모습이 나오면서 밑에 있는 녹색선이 환율이 반등하는 모습이 보여지면서 이런 거는 일부 그 뱅가드 물량이 나가면서 이제 송금 수요도 좀 영향을 좀 주는 것으로 좀 분석이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여기에 이제 뭐 그건 이제 일부적인 요인이겠지만 엔화 약세 강화된 현상이 우리나라 원화 강세도 주춤하게 만드는 워낙 가파르게 올라가다 보니까 네. 이런 현상이 좀 발생한 것으로 영향이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을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뱅가드와 블랙록의 이제 차이인데요. 뱅가드가 이제 우하향하는 곡선이 약간 나타나는 게 뱅가드 쪽이고요. 그리고 위에 있는 그 약간의 우상향하는 그림이 그 블랙록의 아이쉐어인데 이 관련된 펀드에서는 유입이 되고 있고 뱅가드만 나가고 있다. 즉 어느 정도 상쇄할 수 있는 요인이 이미 시장에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일시적인 환율 충격으로 시장 충격을 받았다. 이렇게 지금 분석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네, 현재 규모도 좀 비슷한 것으로 네. 나오고 있네요. 알겠습니다. 자, 수급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여러 가지 부담 요소는 많고 상승 모멘텀은 또 적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상승 모멘텀을 찾다가 증권가에서는 또 이제 다가오는 춘절을 기대하고 있는 시각들이 많습니다. 홍은성 기자, 증권가의 의견 어떤가요? 네, 증권가에서도 춘절을 좀 기대하는 모습입니다. 올해 중국의 춘절 연휴는 다음 달 9일부터 15일까지인데요. 지난해에는 경기 부진의 영향으로 이 춘절 소비가 부진했지만은 올해는 부동산 경기가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은 물론 이 유통업체의 판촉 강화, 소비 촉진 그 조치 등으로 이 춘절 소비가 개선될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더불어 최근에 많이 절상된 위안화 환율과 이 국민소득 증가로 소비 여력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도 춘절 효과를 기대하는 요인으로 좀 꼽히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관광공사가 발표한 올해 중국 관광객 예상 축치는 약 6만 3천 명으로 전년 대비 25% 증가를 기록할 것으로 좀 내다보고 있어서 이 국내 수혜 기업들에 대한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즉 중국 경제 지표의 복원력과 춘절 효과를 반영할 만한 이 화학, 철강 등 이 소재 업종과 이 중국 소비 관련주 중심의 대응이 유리할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네, 중국 관광객 지난해보다도 25%나 증가할 것이다라는 전망이고요. 오늘도 뭐 파라다이스 같은 종목들 벌써 반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중국의 경제 지표도 최근에 뭐 PMI라던가 계속 개선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춘절 효과까지 또 더해진다면은 증시가 좀 가뭄 현상인데 여기에 단비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네, 참 아쉽습니다. 중국이 이제 지난주에 제조 PMI가 발표됐죠. 3개월 연속 확장 국면 이어가면서 이제 네.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우리나라 관련 종목도 잠깐 반등하는 모습 보여줬었는데 바로 이제 지난주 엔화 이슈 때문에 묻힌 것으로 지금 해석되고 있습니다. 즉 중국에 대한 호재가 엔화 문제 때문에 일시적으로 희석이 됐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요. 중국 관련된 지표를 보면 이게 긍정적인 것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긍정적인 것은 중국의 이제 그 상해 종합 지수도 긍정적인 모멘텀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동안에 비유통주 물량 부담도 있었고, 그리고 또 하나의 긍정적인 것은 그게 이제 줄어든다는 거, 그리고 외국인의 이제 지수 선물 시장을 오픈한다라는 이런 호재도 있기 때문에 그 춘절 효과에 더불어서 중국 시장 자체 내부적으로도 긍정적인 모멘텀도 있고, 이머징 마켓 자금도 이제 흘러 들어가는 것이 일부 포착이 되고 있는데, 네. 이런 것이 그 엔화 약세의 일시적 충격 때문에 이게 이제 희석되고 있다라고 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즉 춘절 효과와 중국 지표 개선세는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것이다. 다만 엔화 약세 강도가 일시적으로 둔화된 현상이 나올 때 좀만 기다려야 그렇다면 된다라고 다시 보고 수면 위로 있습니다. 또 올라올 수도 네, 있잖아요. 단지 눈에 가려져 있을 뿐이지 영향은 줄 것이다. 다음 차트를 보면 중국의 이제 소매 판매나 수출 동향인데 작년 3분기를 저점으로 인해서 우상향하는 턴하는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장에 보면 경기 선행지수, 동인지수 역시 마찬가지로 작년 말 기준으로 해서 올라가면서 긍정적인 시그널들이 이제 그 지표로 좀 나타나주고 있고요. 중국 상해주가 지수도 좀 많이 올라왔죠. 이걸 반영하면서요. 네. 그리고 중국 지수의 부담 요인으로 그동안 많이 얘기했던 이제 비유통주 부담이 나왔었는데요. 이 부담이 이제 2013년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꺾이는 이런 추세가 나오기 때문에 상해 종합 지수 자체도
이제 상승 모멘텀을 좀 받을 수 있고 부담도 줄어들었다. 이렇게 판단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 지수에도 이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다만 일시적인 엔화 약세 현상에 그것이 희석되고 있다. 그리고 다음 장에 보시면 이게 중국 시장의 이머징 마켓 펀드 자금 유입 추이거든요. 이 추이인데 역시 작년 말 기준으로 해서 중국 쪽으로 자금이 많이 들어가고 있죠. 거기에 지수 선물 시장을 개방한다라는 올 초에 이런 그 계획이 있기 때문에요. 이 부분까지 더해진다 그러면 중국 시장 역시 이제 그동안의 부진을 딛고 우상향으로 움직일 수 있는 기반은 충분히 돼 있다. 즉 이런 영향에 이제 춘절 효과까지 더해진다 그러면 긍정적인 움직임을 보일 텐데 우리나라에는 아직 영향을 좀 못 주고 있죠. 네. 그게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엔화 약세 기조의 일시적 충격 현상. 이제 거의 나올 수 있는 조치는 다 나왔기 때문에요. 그게 어느 정도 완만해진다 그러면 중국발 모멘텀도 우리 시장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발 모멘텀 아직까지는 제대로 된 재료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어쨌든 다시 부각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과 관련된 업종인 뭐 화학이나 다른 쪽이 철강이 움직일까라는 생각도 해보고요. 또 워낙 시장의 주도주로 부각됐던 IT와 자동차가 함께 환율의 발목이 잡히면서 대안 업종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해설위원님 뭐가 될까요? 네, 일단 그 원달러는 오늘도 좀 이제 추가적으로 급등이 나오면서 최근 바닥에서 거래일수로 10일 만에 무려 30원 이상 폭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엔달러도 주말에 이제 뉴욕 한시에서 91엔대 돌파를 했고요. 어쨌든 뭐 원엔 환율은 조금 하락세가 이제 진정되고 있는데 추세적으로는 여전히 좀 하락세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좀 불리한 것 같고요. 수출주 관련 특히 이제 일본과 경합에 있는 수출주는 좀 더 그렇습니다. 그리고 경험적으로 이제 엔 약세 국면에서 업종별 민감도를 봤더니 지난 2000년도 이후에 원엔 환율을 따른 업종별 민감도입니다. 엔 약세 시에 강세였던 업종은 지금 그림 보시는 것처럼 건설 기계, 또 육상 운송, 화학, 석유 정제, 증권, 비철금속, 전자 부품, 또 제지, 은행, 뭐 해운, 철강까지 들어있고 백화점은 글쎄요 이게 이제 일부 업체들이 그 일본 그 엔화 부채가 많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이제 전망. 백화점이요? 네네, 롯데 네. 쇼핑 같은 게 좀 있다고 합니다. 관련해서 아무래도 롯데가 이제 일본계다 보니까 어떤 그 자금 관련해서 이런 쪽들 좀 운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쨌든 그런 상황이고요. 또 일본에서 또 핵심 부품을 수입한다는 공통점이 있는 업종들이 좀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편에는 그 이제 엔화 강세 국면에서 상대적 강세였던 최근에 그러니까 엔화 약세니까 다 약세겠죠. 이쪽은 네. 자동차라든지 자동차 부품 또 섬유업업, 호텔, 레저 포함이 되어 있고요. 반도체도 좀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엔화 부채 많은 기업으로 봤을 때는 지금 포스코가 한 1,700억 엔 정도이고요. 또 한전 같은 경우 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제철, 또 BHI 등도 거론되고 있는데요. 이런 쪽들도 좀 수혜를 볼 것 같고요. 그리고 수출주보다는 전체로 봐서는 내수주 쪽으로 해서 조금 모멘텀이 좀 강한 것 같은데 이런 쪽으로 수급 쪽으로는 좀 쏠려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업종들을 쭉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 중에서도 또 이쪽이 네, 가장 예.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생각이 드는 업종이 있나요? 일단 그 뭐 수출주는 제외되고 내수주가 좀 더 강한 상황이고 또 엔화 약세 관련해서도 좀 겹쳐지는 쪽으로는 유틸리티 내에서 이제 한국전력 정도일 것 같고요. 가스공사도 좀 눈여겨봤었는데 최근에 워낙에 이제 뭐 미수급 문제라든지 증자 우려가 좀 네. 겹쳐지고 있기 때문에 그쪽 내에서는 한전 정도가 좀 좋아 보이고요. 포스코는 워낙에 이제 그 실적에 대한 어떤 그 변동이 있는 것이기 네. 때문에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단기 지지선을 이탈한 현재 상황에서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할 것인가 주간 전략을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전문가님 어떻게 전략 세울까요? 네, 지난주에 그 강하게 외국인이 현선물 매도를 하면서 중요 지지선을 좀 이탈시켰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아쉽지만 일단 단기 하락 구간에 지금 진입됐다고 분석이 되고 있고요. 그것의 영향은 글로벌 영향이 아니고 일시적인 우리나라만의 이제 엔화 약세 강화 기조의 불균형이 발생한 것으로 좀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엔화는 약 93엔 정도에서 어느 정도 이제 고점 저항에 부닥친다 그러면 이런 불균형은 일시적으로 해소될 것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이번 주에 발표되는 미국의 4분기 GDP 이것이 어떻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까 이것이 우리나라 증시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 코스피가 단기 하락에 접어들었는데요. 그 구간을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있냐면 다음 차트에 보면 차트에 잠시 나와 있는데요. 네. 약 1960을 저는 밴드 경계선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1960 밑으로는 1860까지 열려있는 하방 밴드에 들어가게 되고요. 1960을
올라올 경우에는 2050까지 올라갈 수 있는 밴드의 위치에 따라 좀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주 금요일 날 이 선을 강하게 깨트렸죠. 그래서 이제 떨어지고 있는데 그럼 저점 어느 정도에 형성될 것인가 이제 분석을 해보면 약 1930선대에 일단 1차 지지선 역할이 좀 될 것으로 좀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에서 반등이 나선다 그러면 일단 기술적 반등으로 대응이 필요하고요. 기술적 반등은 약 1960선, 즉 밴드 경계선까지 일단 도달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이 밴드 경계선을 우상향하면서 돌파한다 그러면 이제 2050선까지 올라갈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기술적 분석을 넘어서는지 후에 확인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기술적 분석으로 반등을 넘어서 1960을 넘는다 그러면 아마 2000선을 강하게 돌파하고 2000선 밑을 볼 수 있는 시기는 올해 초가 아닐까 이렇게 해서 강세 마인드를 좀 유지를 하고 있는 네.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넘어서야 될 벅은 기술적 반등을 돌파해줘야 된다. 이것을 먼저 기준선으로 잡고 대응을 하고 낙폭과대 대형주들이 먼저 움직일 것으로 반등할 것으로 좀 예측을 하고 있고요. IT 관련돼서는 실적이라든지 펀더멘탈, 모멘텀이 다 살아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나 스마트폰 부품주, 전자결제주 이런 부분들은 반등에 강하게 나설 것을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낙폭 과대 업종 그리고 이제 화학, 철강도 일부 그 중국 섹터가 그동안 희석됐던 영향이 해소되면서 이 부분도 이제 반등에 같이 나서지 않을까. 대응 전략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철강도 뭐 요즘 수요가 좀 타이트하고 가격 인상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번 주에 관심 업종으로 많이 얘기가 되고 또 철강이나 금융 업종들 많이 얘기가 되던데요. 허 의원님은 어떤 전략 주시겠어요? 네, 일단 그 이번에 시세 하락이 이제 멈추려면 수급적으로는 외국인이 매도를 멈춰주든가 아니면 이제 기관이 많이 들어와서 막아주던가 아니면 이제 아주 더 빠져서 저가 매수가 동시에 들어오던가일 것 같은데요. 뭐 이 중에 저가 매수 관련해서는 제가 보고 있는 지표로 아직까지는 그 이게 과다 구민이 아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낙폭이 컸던 쪽으로는 지금 구간에 들어가 봐야 승산이 없을 것 같고요. 좀 더 어떤 기다려야. 지표 보세요, 요즘에? 이격도를 저는 주로 네. 보죠. 예, 밀릴 때는. 근데 아직 이격도가 애매하죠. 그래서 좀 주춤할 것 같고요. 그리고 수급적으로는 외국인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작년 12월 달에 이제 배당 노리고 들어왔던 외국인 매수 중에서 11월 한 달만 외국인이 3조 6천억을 순매수했었는데요. 이 중에 이제 프로그램 차익 거래가 2조 원, 그리고 베이시스로 봤을 때는 플러스 2 이상에서 들어온 게 1조 원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 달 들어오면서 1월 한 달 내내 외국인이 한 1조 2천억 지난 주말 기준으로 팔았었고요. 네. 이 중에서 이제 차익에서 나온 매물이 8,900억이니까 12월 달에 들어왔던 제가 아까 차익 거래가 2조 원이라고 그랬는데 1조 1천억 정도는 언제든 베이시스가 악화되면 청산하기에 유리해진 상황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시장 수급과 상관없이 나오는 겁니다. 1조 네. 1천억이 베이시스 따라서요. 그리고 환율 연관된 외국인 수급 보더라도 지금 원달러가 단기에 아까 제가 1,054원에서 오늘 1,080원대까지 이제 올라와 있는데 한 30원 올랐었죠. 근데 지난주 기준으로 하면 1,1074이기 때문에 한 20원 급등이 나왔는데 이 기간 중에 무려 이제 외국인이 거래소에서만 1조 5천억을 매도를 했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오히려 이제 원달러가 올라가면서 외국인 매물이 나올 수 있는 구조로 바뀌어버린 게 부담이 될 수 있겠죠. 그렇죠. 수출주가 원래는 갔어야 되는데 못 갔죠. 오히려 같이 네. 빠지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겠고요. 원달러 임계 수준을 외국인이 어느 정도로 보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외국인 수급이 상당히 좀 서로 닭이냐 계란이냐 하면서 좀 엇갈리면서 악순환이 좀 그쪽 채널에서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기업 실적을 보면 일단 1분기에 대장인 삼성과 현대를 보면 1분기에 영업이익 기준으로 삼성이 8조 4천억, 전분기 대비로 한 5% 정도 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대차가 전년 동기 대비로 한 3% 감소한 2조 2천억 정도 나올 것 같고요. 직전 분기 대비로는 이제 1조 8천억으로 잡아놨었기 때문에 그 연비 충당금 2천억에다가 환율 까인 것 좀 치면 괜찮을 것 같고 오히려 이제 지금 1월 달에 들어서 한 1,800원까지 환율이 올라가 버리면 이건 조금 상쇄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좋아질 2분기에는요.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죠. 근데 어쨌든 한 2조 원대까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다가 이제 북한 핵실험 우려 네. 주말에 나온 기사가 거의 뭐 하는 것으로 뭐 정찰 정 띄우고 뭐 시험 발사도 요격 미사를 했었고 했기 때문에 이게 조금 우려스러운 요인이 단기적으로는 이어질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전문가들 지적했다시피 니시무라 야스토시 일본 경제산업청 차관이 그 이제 110엔 때까지 올라가기 전까지는
우리 수입 물가가 부담되지 않는다라고 발언해놨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엔화를 계속 열어줄 것 같아요. 위쪽으로요. 이게 이제 실제로 금요일 날 외국 시장에서 나타났었고요. 해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어쨌든 외국인 매물이 끝나야 될 것 같고요. 네. 그 전까지는 이제 중소형주로 해서 개별 재료보유 종목군들로 트레이딩하는 전략이 낫지 않겠냐. 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4월에는 일본은행 총재도 바뀐다고 하는데 네네. 예. 거론되고 있는 사람이 또 급 보수파더라고요. 일본은 지금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그쪽으로 쏠려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엔화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여기다가 또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불거진다면 정말 울고 싶은데 뺨 맞는 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전략을 좀 잘 세워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의 투자 전략까지 확인해봤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